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야심작 3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 SF 작가 임태훈 작가님,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물리학자가 보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나노 섬유로 그 배 자르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여주인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나노 섬유로 막 썰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당연히 안 되죠. 그래도 만약에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단위 면적당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물질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나노 섬유 같은 것이 강도가 아주 커서 단위 면적당 건드리는 힘 같은 게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물질보다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위 면적당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쇠붙이랑 만났을 때 쇠붙이를 자르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사실 거미줄이 그 전까지 가장 강력했던 거거든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가 가장 강한 그런 질긴 그런 섬유였어요. 거미줄 툭 끊어지잖아요. 다른 금속보다는 단단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전히 거미줄 크기는 약하죠. 나노 섬유가 됐던 뭐 어떤 미지의 물질이 됐건 밀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물질이면 강철조차도 마치 무슨 버터처럼 썰어버리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할까? 근데 밀도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원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모였을 때 아무리 이걸 촘촘하게 하더라도 이거를 막 10배씩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아마 가장 패킹이 잘 된 게 다이아몬드 같은 정도일 텐데 완전히 빽빽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이상 밀어넣는 게 그 원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리 밀도차가 심하게 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렬한 반응을 줄 거예요. 일반 시청자들에게. 그쵸. 끔찍하죠. 그 원작 소설이랑 뭐가 조금 다르냐면 거의 똑같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소설을 읽으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삼체 문명, 외계 문명의 신봉자들이라서 인류를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그 안에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소설은 묘사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건조하게 넘어가요. 일부러 아이들을 많이 등장시켰죠. 그죠. 저는 일부러 네. 보여주고 나노 기술을 제공한 오기에 트라우마가 될 만한 장면이 클로즈업 돼서 몇 초간 나오는데 저는 지금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좀 불편했던 지점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작전은 대낮에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중국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자니까 썰리는 각도가 썰리는 각도를 운 좋게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를 노려야 된다. 근데 그걸 보고 전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참체인들도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학자를 잔혹하게 죽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인간들도 잔혹하다. 인간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른 문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잔혹하다. 이 사람들은 인류의 배신자 이렇게 설정된 거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잔인한 장면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저는 만들었다. 물리학자가 본 흥미로운 장면 또 있습니까? 삼체인들이 지구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설정이 나도 그 설정이 제일 그 설정이 네,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간 우리 인류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그게 이 소설의 주된 설정인데 다른 SF에서는 그냥 바로 오잖아요. 오는 기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다룬다는 게 전 되게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신선했어요. 우리가 워낙 이 스타워즈니 스타트rek이니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우주 SF 영화들에서 국제선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별 막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초광속 우주여행도 하고 무슨 와프왕법이니 뭐 웜홀이니 심지어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가 자문을 했다는 인터스텔라에도 웜홀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삼체를 쓴 작가는 철저하게 상대성 이론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 이론에 근거해서 그 전제하에서 가능한 상황들만 묘사한 거거든요. 그 거리가 4광년 정도 되니까 아광속으로 날라와도 한 400년 걸린다 이렇게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맞는 거잖아. 광속의 한 1% 정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4광년인데 이제 400년 이런 100분의 1 속도로 날아오는 거지 광속에. 맞아요. 작가들 입장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까? VR 삼체 게임이 나옵니다. VR 게임. 네. 네, 쿠빌라이 칸이라는 캐릭터가 이 삼체 문명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몇만 명을 깔아놓고 흰기와 백기를 들게 해서 삼체라는 제목을 이해해야 돼요. 태양이 3개라서 이 삼체인들은 자기가 있는 천체 내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우리처럼 계산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기간이 있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은 이 궤도가 불안정해가지고
멸망하는 거야, 문명이 거의.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서 지구로 이제 이주하려고 이 게임기를 끼고 나서는 3체인이 당면했던 문제들이 자꾸 게임기 안에 등장하고 그 게임을 지구인들이 풀어내는 사람들 있으면은 발탁해가지고 추종자 멤버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테스트기 역할을 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그 게임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인간 컴퓨터를 만든 장면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소설에서는 처음에는 3,00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집니다. 컴퓨터를 쓸 수 없는 문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의 작가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데 이 중국 작가 특유의 상상력 때문인지 사람을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된 것 같아요. 이대 전술로. 그래서 소설을 보면 누구는 잠깐 졸다가 거꾸로 돌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걔부터 일단 조져. 쳐내고 새로운 깃발 넣어.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인구가 일단 10억 달이 좀 더 돼야지. 그렇죠. 상상력이 작동해가지고 야, 이 인구 한 1억 깔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는 3천만 명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3천만 명 이래봐야 30kb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인데다가 지금 사람이 하는 거라 이게 1초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CPU 속도는 우리가 지금 클락 속도가 10의 9승, 그러니까 기가헤르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보다 10억 분의 1 느린 거죠. 거의 쓸모가 없는 컴퓨터죠, 사실은. 그러면 컴퓨터가 1년 할 계산을 10억 년 걸린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대략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압도적인 느낌을 주지만 진짜 우리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또 있습니까? 주인공 여성 과학자가 자기한테 나타난 카운트다운도 그렇고 뭔가 못 믿을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믿음을 주겠다라면서 몇 날 며칠 밤에 하늘을 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밤하늘의 별들 전체가 온 인류의 눈에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하늘 윙크.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 좀 웃겼냐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하늘에 윙크를 해. 깜빡깜빡하고 막. 그거를 지구인들이 봤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정상적인 지구인들의 삶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상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것은 신의 작동이거나 우주인 같은 존재가 지구인들 가지고 노는 거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출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사 갈 필요도 없어. 교회나 절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대혼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도 일상이 쭉 유지되잖아요. 소설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런 식으로 깜빡거리거든요. 배경 복사가? 벌써 이 단어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과학자들만 알 수 있는 형태로 윙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런 말이 되지. 일반인들은 감지 못한다면. 드라마에서는 비주얼적인 쇼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런 설정이 아시모프의 소설에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설정이 하늘이 언제나 낮만 있는 밤이 오지 않는 그런 행성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 행성의 문명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멸망하는지를 모르는데 별이 특별하게 위치하는 날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날이 오자 태양들이 저 뒤로 물러나가지고 갑자기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다른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보는 거야. 그리고 문명이 멸망해.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난리치고 불태우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작품이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쓴 전설의 밤이라는 작품인데 이 세계는 태양이 6개예요. 태양이 6개나 되다 보니까 밤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최소한 하늘에 한두 개 이상의 태양은 항상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이라는 말도 아예 없고 별이라는 말도 없고 그런 존재도 모르는데 1000년에 한 번꼴로 개기일식이 생기는 거예요. 6개의 태양이 일렬로 쫙 쓰고 그 앞에 달이 싹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불을 지르면서 문명이 1000년마다 한 번씩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 어설프다 설정. 근데 이게 1941년인가 쓰여진 거예요. 41년에? 오래됐죠. 이제 4광년인데 그러면 빛도 4년인데 이 3체인하고 지구의 추종자들 리더하고 통신을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거기가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양자 얽힘? 양자 얽힘. 뭐 그런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양자 얽힘은 사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여기 놓고 이거 보자기로 싸서 못 보게 해.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아요. 네. 근데 아직 보진 않았어. 그리고 멀리 가서 손을 딱 펴보면 빨간 공 아닌 파란 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빨간 공을 보는 순간 남아있는 건 파란 파란 거고. 공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게 지금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항상 문제가 보기 전과 그렇지. 본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관측하는 순간 관측하는 순간 여기가 파란색이면 저쪽은 바로 빨간색이 결정이 돼야 되기 된다. 때문에 네. 관측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가 4.5강년 가 있고 하나가 지구에 있더라도 어허. 삼체인이 피는 순간 빨간색이면 여기는 바로 파란색이 돼야 되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결정이 돼야 떨어져 되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그 그렇죠.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양자 얽힘인데 그럴 듯한데.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 아니면 손을 피는 순간 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 그거는 양자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지. 그 고전역학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얽힘을 사용하면 뭔가 즉각적으로 관계가 전달되는 듯해서 그러니까 삼체인이 그 삼체인 별에서 파란색을 확정하면 지구에서는 빨간색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관계가 거리와 상관없이 확정되는 양자 얽힘이 있으니 그걸 잘 이용하면은 뭔가 실시간으로 소통되지 않느냐 같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를 하는데 하지만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도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거는 빨간색, 파란색에 대한 것만 확정이 된 거지 정보를 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정보를 전달하려면은 이제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 때문에 여전히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아니 없어요. 이제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마요. 이런 설정을 쓴 이유는 되게 영악한 건데 양자 얽힘이 빛보다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기반하여 이걸 통신으로 쓰면 된다고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네, 안 돼요. 다행이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의 SF 소설들은 앤서블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전화기처럼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를 어실로 르긴 작가가 처음에 만들고 이후에 후배 작가들도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냥 너무 좋은데. 갖다 썼지만 저는 이제 류투신 작가의 어떤 리스펙하는 태도는 안 쓴 거죠. 적어도 양자 얽힘 정도를 끌고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하드 SF를 쓰려고 하는 작가가 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아마 류투신 작가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 얽힘으로 그러면 이 정도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통신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겠죠.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SF 작가로서 인간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삼체인하고 지구 추종자가 대빵하고 양자 얽힘 그 장치로 막 대화를 안 돼.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대화에서 지구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라고 삼체인이 깨닫게 되는 순간 통신을 끊어버리잖아요. 이 설정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는 삼체인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삼체인들의 소통 방식은 어. 우리처럼 언어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기 생각이 전달되는 텔레파시아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걔네는 생각하다와 말하다가 동의어예요. 아, 숨길 수가 없구나. 왜 너희 인간은 생각하다와 말하다를 둘로 나누냐. 어허. 그래서 이제 지구인 지도자가 이제 좀 놀라죠. 당신네들은 그럼 그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똑같다. 그래서 삼체 문명 VR 게임을 보면 얘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부활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명 유지가 어떻게 돼? 매번 원시인 상태여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한 명만 살아남으면 우리 모든 문명이 살아남는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그대로 생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문명 수준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만 살아 한 명만 살아도 이 소통 방식 때문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갈 일이 없는 거구나 거기서는. 그러니까 텔레파시처럼 하니까 생각하는 순간 전달이 되는데 중간에 거짓말이 어떻게 껴 이런 거잖아요. 지구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동화책 속에 거짓말이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소통하다가 인간의 문명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동화도 읽어주고 막 그러는데 수많은 소설책이나 동화 속에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없었겠느냐. 이거는 소통이 그동안 잘못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소통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게 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나 네. 우리가 자신이 사용하는 감각 체계에 크게 의존하는가에 대한 건데 한번 밀림이나 이런 숲에 가보시면 되게 조용하지 않나요? 근데 사람 사는 곳에 와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이제 사람이 사는 곳과 동물이 사는 곳의 큰 차이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거기 생명체가 있는데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말로 소통을 하니까 시끄럽고 하지만 동물이 있는 곳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사회성이 없고 하니까 조용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오류냐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로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페로몬, 그러니까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개미집이나 이런 땅바닥에 가보면은 엄청난 화학 물질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떠드는 건데 우리 인간은 하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신의 소통 방식에만 의존해서 생각을 보는지 그래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삼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각기관이 얼마나 생명체의 판단을 크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삼체인들 지나치게 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묘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면벽자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면벽자라는 건 이제 1편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예원재가 힌트를 주고 죽는데 삼체인이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생각을 읽을 수 없도록 외계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혼자 연구하는 존재인가 봐요. 그 존재가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존재죠. 그거 외에는 우리의 무기가 없어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그 찾아내는 사람밖에 거야. 없어요. 그 사람밖에.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삼체인에게 진정한 위협이에요. 삼체인도 그 존재를 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시리즈 1에서도 죽이려고 네. 하긴 하는데 네. 피해서 결국 살아남긴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해법을 내. 그 해법이 3편에서 통해. 이런 거예요? 두고 아니, 봐야죠. 지금 우리 다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진작 다 통편집인데 총수님 개인적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여담을 얘기하자면 이 삼체 드라마 에피소드 1, 2를 연출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제작진이 그래도 중국 작가의 원작을 각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도 1, 2편은 중국 사람한테 연출을 맡기자라고 해가지고 적당한 연출자를 찾았대요. 그래갖고 연출한 사람이 이제 증국상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도둑들이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전지현하고. 예. 도둑들의 왜 존이라고 나왔던 그 젊은 중국인 도둑 있죠. 그 사람이야. 우리나라 웹툰 작가 중에 이제 조석 작가가 문유라는 SF 네네. 냈잖아요. 그게 영화화 판권이 중국에도 팔리고 한국에도 팔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몇 년째 그 시나리오 작업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약간 코믹하게 연출을 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 무협에서 네. SF로 넘어갔더라고요. 중국 특유의 개뻥 있잖아요. 그런 그게 SF로 갔더라고요. 2008년도에 베이징 SF 컨벤션이라는 것을 했어요. 대담회가 있어서 제가 평소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는 좀비물을 못 만들어? 그 거기 있는 전원이 부산행을 본 거예요. 근데 중국은 좀비물이면 10억이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검열이 있는 거예요. 괴력난신이라고 해가지고 귀신, 좀비, 크리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려면 아예 옛날 과거인 지금 정부가 없었던 시절의 귀신 정도는 천녀유언 같은 거는 되는데 공산당이 네. 없던 시절은 가능한데 음. 공산당 이후에는 귀신이나 이런 좀비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아, 그럼 이런 작가들은 자기 창의력이 오히려 차라리 미래를 향해 SF 집중되는 쪽으로 게 갈 수밖에 아닐까. 없었다. 저는 좀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아예 해외로 나가서 아예 망명을 해버려서 외국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좁은 영역에 근데 좀비 얘기 쓰자고 망명을 해요? 어. 나는 좀비를 써야겠어. 망명을 하자. 이 과학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나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망명할 수도 있어. 만약 이 땅에서 못 써? 아, 그럼 좀비를 뭐 못 쓰면 내가 미국 가겠다 뭐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물리학자한테 야 양자를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양자 공부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역지사지였어요.